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이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출판을 거절당하고 이후 오만과 편견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한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의 작가로 1775년 아버지가 목사로 근무하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에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와 시와 동화에 관심이 깊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녀는 12세부터 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은 작품을 통해 18세기 후반 중류계급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남녀의 결혼을 둘러싼 문제를 극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국 사회의 뒷전에서 억압받는 계급들의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소설은 사회 구성원에게 지극히 한정적인 역할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다뤄 사회의 억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 작품으로는 엘리노와 마리안, 엠마, 설득, 노생거 사원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 재산 꽤나 있는 남자가 독신일 경우에 아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다. 이와 같은 진리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가 이웃에 이사 오면 응당 수많은 딸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비록 그의 성격이 어떻다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여보! 하고 베넷 부인은 어느 날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네더필드 파크에 결국 사람을 들였다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베넷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고 부인은 조바심이 나서 소리쳤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왜 안 듣겠소? 구미가 당기는 말이었다. 글쎄, 들어보세요. 롱 부인이 그러는데 네더필드에 이사 올 사람은 북쪽에서 온 청년 재상가라잖아요. 월요일에 사두마차를 타고 와서 집을 둘러보았는데 아주 흡족해하며 모리스 씨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보았다는군요. 미클마스 이전에 이사를 오기로 하고 하인들은 다음 주말까지 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 이름이 뭐랍디까? 빅미래요. 결혼했소? 아니면 독신이요? 틀림없이 혼자일 거예요. 독신 재산가에 1년에 4-5천 파운드라니 딸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솔깃한 얘기냔 말이에요. 그건 왜? 그게 그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요? 네, 참. 하고 부인이 대답했다. 왜 그렇게 멍청한 소리만 해요? 그 집에 오는 사람이 우리 집 애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을지 누가 알아요? 그럴 셈으로 이사를 오는 거랍디까? 그럴 셈이냐고요? 답답한 소리 좀 작작해요. 우리 애들 중에 누구와 연애를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청년이 이사 오거든 당장 찾아가 보세요. 그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오. 딸들 데리고 당신이나 갔다 오구려.
애들만 보내든지. 아마 그게 나을걸. 당신은 딸들보다 잘났으니까 빅리 씨는 애들보다도 당신을 더 좋아할지도 모르거든. 비행기 그만 태워요. 그야 한때는 미인이었죠. 하지만 지금 새삼스럽게 그런 척 하기는 싫어요. 말만한 딸을 5이나 두었으면 이젠 내가 예쁘니 어쩌니 하는 생각은 우스운 일 아니에요. 아니, 자식 많이 둔 여자가 무엇이 이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말고 해요. 하지만 여보, 빅리 씨가 이웃으로 이사 오거든 꼭 가서 만나봐야 해요. 그런 약속은 못하겠소. 그렇지만 딸들 생각은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떤 애라고 작정할 필요는 없지만 내놓을 만한 자리인가 아닌가 그것만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윌리엄 루카스 경 내외분도 순전히 그것 때문에 방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디 그분들이 누가 새로 이사 왔다고 해서 찾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당신도 가셔야 해요. 당신이 안 가는데 내가 애들만 데리고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당신은 너무 신중해. 여자들끼리 다녀오구려. 빅리 씨도 대환영일 거요. 우리 애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애를 골라 잡으면 그 결혼에 나도 진심으로 찬성하겠다고 몇 자 적어줄 테니 당신이 갖다 주구려. 하지만 리지 칭찬은 조금 적어 넣어야겠어. 제발 그런 짓은 그만둬요. 리지가 다른 애들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사실 그 애는 제인의 절반만큼도 예쁘지 않고 리디아의 절반만큼도 상냥하지 못해요. 그런데 당신은 의뢰 리지 편만 들고 나서는군요. 원 애들이라고 호감 살 만한 점이 어디 하나라도 있어야 말이지. 하고 남편은 대답했다. 내 집 딸들이나 다른 집 딸들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어리석고 무식할까. 하지만 리지는 내 딸 중에서 제일 영리하거든. 리지는 엘리자베스의 애칭입니다. 아니 여보, 어쩌면 자기 자식들 흉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당신 지금 재미로 날 괴롭히는 모양이군요. 당신은 내 약한 신경을 눈꼽만큼도 생각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당신 신경을 얼마나 위한다고. 당신 신경이야 내 오랜 친구거든. 아마도 적어도 20년 동안은 당신 신경 얘기하는 걸 측은하게 들어왔으니까. 당신은 내 고통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극복하고 오래오래 살아서 1년에 4,000파운드의 수입이 있는 청년들이 이웃에 잔뜩 몰려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요. 당신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20명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걱정 말아요. 20명이 온다면 하나하나 다 찾아볼 테니. 베네시는 날카로운 재간과 풍자적인 기질과 신중함과 변덕이 혼합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23년이라는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조차도 남편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에 부인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생각을 쉽사리 노출시키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이해가 빠르지 못하고 지식이나 교양이 풍부하지 못한 변덕스러운 기질의 여자였다. 못마땅해질 때면 그것이 신경 때문이라고 자기 혼자 작정해버리곤 했다. 그녀의 평생 사업이란 딸들을 결혼시키는 것이며 이웃을 방문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짓거리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2.
베넷 씨는 빅리 씨를 방문한 최초의 방문객들 속에 끼어 있었다. 그는 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아내에게 버텼으나 사실은 방문할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인은 그가 방문을 하고 온 저녁까지도 그 사실을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다음과 같은 말이 오고 가던 끝에 그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둘째 딸이 모자 손질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걸었던 것이다. 리지야, 그게 빅리 씨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빅리 씨가 뭘 좋아하든 알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그의 아내가 분개해서 말했다. 가기나 하면서 그러면 또 몰라. 하지만 어머니는 잊고 계시는군요. 하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모임에 나가면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롱 부인이 소개시켜준다고 약속했어요. 롱 부인이 소개시켜줄 리가 있겠니? 자기 조카 딸이 둘이나 있는데 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덩어리라고. 난 도무지 그 여자를 믿을 수가 없어. 나도 그래. 하고 베넷 씨가 말했다. 당신이 그 부인의 신세를 지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오. 베넷 부인은 대답하고 싶지 않았으나 참다 못해 딸 가운데 하나를 나무라기 시작했다. 키티야, 제발 기침 좀 하지 마라. 내 신경 좀 생각해다오. 넌 아주 내 신경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구나. 키티는 캐더린의 애칭입니다. 키티는 정말 생각 없이 기침을 하는구나.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해선 안 될 때만 한단 말이야. 누군 뭐 재미로 기침하나요? 하고 키티가 발끈해서 대답했다. 리즈 언니, 요다음 무도회는 언제지? 보름 후야. 그래, 맞았어. 하고 어머니가 외쳤다. 그런데다 롱 부인은 그 전날까지도 돌아오지 못할 텐데 그러니 어떻게 소개를 해주겠니? 롱 부인 자신도 그 사실을 모르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여보, 당신이 선수를 쳐서 롱 부인에게 빅리 씨를 소개시켜 주구려. 당치도 않아요. 나도 안면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소개를 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글쎄, 당신은 역시 조심스럽다니까. 하기야 보름쯤 사귀어봐도 대단할 거야 없지. 보름 동안 사귀어봤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게 아니오. 그런데다가 결국은 롱 부인과 그 조카 딸들도 나중에야 어찌되든 간에 그를 만나고 볼 게 아니겠소. 자, 그러니 당신이 나선다면 롱 부인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할 거요. 암만 해도 내가 나서야 되겠는걸. 딸들은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베넷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뿐이다. 당치 않아요. 당치 않아. 무슨 소리요? 그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다니. 하고 남편이 말했다. 소개의 형식이라든가 형식의 중요성을 당치 않다고 하는 거요? 그 점은 난 찬성할 수 없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메리? 넌 생각이 깊고 어려운 책도 많이 읽은 데다 좋은 대목은 따로 적어놓기까지 하니 말이다. 메리는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메리가 생각을 가다듬고 있는 동안 하고 아버지는 말을 계속했다. 빅리 씨 얘기나 다시 합시다. 빅리 씨 얘긴 실증 났어요. 하고 그의 아내가 외쳤다. 그거 유감인데
진작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그럼 왜 아침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소? 그럴 줄 알았으면 찾아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거 참.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이상 새삼스럽게 모른 척할 수야 없지 않소? 그가 바랐던 대로 여자들은 깜짝 놀랐다. 베넷 부인의 놀라움은 딸들보다 더했다. 그녀는 기쁨에 넘쳐 처음에는 법석을 떨더니 그 흥분이 가라앉자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수선을 피워댔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결국 나한테 설득당할 줄 알았고 말고요. 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런 교제를 소홀히 하실 리가 없지요. 참 잘 됐어요. 그런데다 사람도 잘 놀리시고 아침에 찾아보시고는 여태껏 아무 얘기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자, 키티야, 이젠 내 마음대로 기침하렴. 하고 베넷 씨가 말했다. 이렇게 말한 후 그는 너무나 좋아서 수선을 떠는 아내를 피해 방을 나가버렸다.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시지 뭐냐.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부인이 말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너희들이 보답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 어미한테도 말이야. 부모 사랑은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면 날마다 새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리 즐거운 일만은 아니란다.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리디야, 너는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다음 무도회에서는 빅리 씨가 너하고도 춤을 출 거다. 아, 참. 하고 리디아가 당돌하게 말했다. 문제 없어요. 나이는 제가 가장 어리지만 키는 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들은 빅리 씨가 얼마나 빨리 베넷 씨의 방문에 답례를 해올지, 과연 언제 그를 자기들의 만찬에 초대할지를 의논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다. 3. 베넷 부인은 5 딸들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에 대해서 물을 만큼 물어보았으나 남편에게서 빅리 씨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그들은 노골적인 질문과 교묘한 가정과 간접적인 추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공격하였으나 그는 이러한 모든 술법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한 다리 건너 이웃에 사는 루카스 경부인의 보고에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보고는 매우 희망적인 것이었다. 윌리엄 루카스 경은 빅리 씨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는 새파랗게 젊고 잘생긴 데다가 싹싹할 뿐만 아니라 다음 모임에는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으랴. 춤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첫걸음이었다. 그래서 모두들 빅리 씨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겠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어떤 애든 네더필드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만 있다면 하고 베넷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시집을 잘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2, 3일 후 빅리 씨는 베넷 씨의 방문에 대한 답례로 그의 집을 찾아와 약 10분 동안 그의 서재에 함께 앉아 있었다. 빅리 씨는 베넷 씨의 젊은 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들의 아버지밖에 만나지 못했다. 오히려 여자들이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마침 2층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그가 파란 웃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탄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은 곧 파티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을 그에게 보냈다. 베넷 부인은 벌써부터 자기의 살림 솜씨를 보여줄 만한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연기시켜야만 할 회답이 왔다. 빅리 씨는 다음 날 아침 시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모처럼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베넷 부인은 몹시 당황했다. 하퍼드셔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서둘러 시내에 가다니 대체 무슨 볼일이 있는 것인지 부인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안정해야 될 네더필드에서도 끝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루카스경 부인이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빅리 씨가 런던으로 간 것은 무도회에 친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올 작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빅리 씨가 여자 12명과 남자 7명을 모임에 데리고 올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딸들은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오는 것이 걱정되었다. 그러나 무도회 바로 전날 12명이 아니라 6명, 친누이 5명과 사촌누이 1명을 런던에서 데리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막상 일행이 무도회장에 들어왔을 땐 모두 5명, 빅리 씨, 그의 2 누이, 그의 큰 매부, 그리고 또 하나의 청년뿐이었다. 빅리 씨는 잘생긴 데다 몹시 신사다워 보였다. 그는 명랑하고 여유 있고 자연스러운 태도의 소유자였다. 그의 누이들은 확실히 상류 계급의 품이 있는 훌륭한 여자들이었다. 매부인 허스트 씨는 그저 신사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친구인 다르시 씨는 얼마 안 가서 온 방의 주의를 모았다. 날씬하고 큰 키, 잘생긴 얼굴, 고상한 태도, 그리고 그가 이곳에 들어온 지 5분도 안 되어 퍼진 소문, 즉 1년에 1만 파운드의 수입이 있다는 조건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신사들은 그를 두고 사나이답다고 단언하였으며 부인들은 빅리 씨보다 훨씬 멋지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날 밤의 절반 동안은 그가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태도가 그들에게 증오감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비록 다비셔의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의 거만하고 불쾌한 태도는 그의 친구인 빅리 씨와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평판을 면할 수 없게 하였다. 빅리 씨는 곧 무도회장의 주요한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그는 쾌활하고 솔직했으며 매 회마다 춤을 추었고 무도회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네더필드에서 자기가 무도회를 베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온유한 성품은 자연히 남의 눈에 띄게 마련이다. 그의 친구와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다르시 씨는 한 번은 허스트 부인과 그리고 또 한 번은 빅리 양과 춤을 추곤 다른 여자에게 소개받는 것을 거절해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이리저리 거닐다가 이따금 일행 중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성격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그는 가장 거만하고 가장 기분 나쁜 인물이었으므로 모두들 그가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반감을 품은 사람은 베넷 부인이었다. 부인은 그의 태도가 대체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다르시 씨가 그녀의 딸 가운데 하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더욱 날카로워져서 그녀 특유의 울분으로 변해버렸다.
신사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베넷은 2번이나 춤을 못 추고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러다가 다르시 씨가 바로 옆에 서 있었으므로 그가 빅리 씨와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빅리 씨는 다르시 씨에게 춤을 추도록 권하기 위해 2, 3분 동안 춤을 멈추고 친구 옆으로 온 것이었다. 자, 다르시, 하고 빅리 씨가 말했다. 자네도 춤을 추게. 이렇게 멍하니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기 싫네. 춤을 추는 게 좋아. 그만두겠네.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춤을 추는 건 싫어. 이런 데에서는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네. 자네 누이들은 선약이 있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춤을 추면 벌 받는 것만 같고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말게. 하고 빅리 씨는 소리쳤다. 정말 오늘 밤처럼 유쾌한 여성들을 많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자네도 보다시피 눈에 띄게 예쁜 여자들도 많잖아. 이 방 안에 있는 단 한 명의 미인은 자네하고 춤을 추지 않나. 하고 다르시 씨는 베넷 집안의 맏딸을 보면서 말했다. 응, 저런 미인은 쉽지 않지. 하지만 자네 바로 뒤에 그녀의 동생이 앉아있네. 동생 역시 얼마나 예쁜데 그래. 상냥하기로도 이루 말할 수 없고 말이야. 내가 파트너로 소개해 줌세. 누구 말이야? 하고 돌아보면서 그는 잠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다가 시선이 부딪히자 시선을 돌리며 냉담하게 말했다. 그만하면 괜찮은 편이군. 하지만 나를 유혹할 만큼 예쁘진 않은데. 더군다나 다른 남자들에게 딱지를 맞은 여자의 체면을 세워줄 생각은 주어도 없네. 자네나 어서 파트너에게 돌아가 그녀의 미소를 즐기게. 나하고 같이 있는 건 시간 낭비야. 빅리 씨는 그의 충고에 따랐다. 그러자 다르시 씨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엘리자베스는 그에 대한 과히 편치 않은 감정을 품고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자베스는 우스운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음에 들어 하는 명랑하고 농담을 좋아하는 기질의 아가씨였기 때문이다. 대체로 그날 밤은 온 가족이 유쾌하게 지냈다. 베넷 부인은 네더필드 일행이 자기 맏딸을 몹시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빅리 씨와 2번이나 함께 춤을 추었고 그의 누이들로부터도 각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제이는 이 점에 대하여 어머니보다는 침착한 편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만족해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의 기쁨을 알아차렸다. 메리는 자기가 이 근방에서 가장 교양 있는 소녀라고 빅리 양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캐더린과 리디아는 다행히 파트너를 놓치지 않고 춤을 추었으나 사실 그들이 무도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게 전부였다. 이쯤에서 그들은 기분 좋게 롱본으로 돌아왔다. 롱본이야말로 그들이 사는 곳이며 그들이야말로 롱본이 필요로 하는 주민이었다. 베넷 씨는 그때까지 자지 않고 있었다. 그는 책만 손에 쥐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런데다 이번 무도회는 그토록 굉장한 기대를 갖게 했던 만큼 그의 호기심도 대단했다. 그는 오히려 새로 이사 온 사람에 대한 아내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 가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아이고 여보 하고 방에 들어서며 아내는 말했다. 이렇게 재밌는 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정말 굉장한 무도회였어요. 당신도 가실 걸 그랬어요. 제인이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모두들 예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빅리 씨도 그 애가 좋다고 2번이나 춤을 췄어요.
생각해 보세요. 글쎄, 정말 그 애하고 2번이나 춤을 췄다니까요. 그분이 2번이나 청한 건 그 방 안에서 그 애뿐이었어요. 처음엔 루카스 양에게 청하더군요. 난 그분이 루카스 양하고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졸였지만 그분은 루카스 양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좋아할 사람이 있을 리 없죠. 제인이 차례로 교대하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분은 홀딱 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냐고 묻더니 소개를 받고 나서 연이어 2번이나 그 애한테 춤을 청하더군요. 그리고 3번째에는 킹양하고 2번 추고 4번째에는 마리아 루카스하고 2번, 5번째에는 제인하고 다시 2번 추고 6번째에는 리지하고 그리고 불랑제는 그 친구 조금이라도 나를 동정했다면 하고 그의 남편은 짜증이 나는 듯이 외쳤다. 그 절반도 주지 않았을 거요. 제발 그 파트너 얘기는 집어치워요. 첫 번째 줄 때 그 친구 발목이라도 비었으면 좋았을걸. 여보! 하고 베넷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난 그분이 마음에 꼭 듭디다. 어쩌면 그렇게 멋있을까? 그리고 그 누이들도 어찌나 우아하던지 그렇게 화려한 옷은 처음 봤어요. 허스트 부인의 가운에 달린 레이스야말로. 여기서 부인의 말은 또다시 저지당했다. 베넷 씨가 화려한 옷에 대한 설명에 반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인은 화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신랄한 어조로 다소 과장되게 다르시 씨의 무례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정말이지 하고 부인은 덧붙여 말했다. 리지가 그런 사람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도 손해볼 것은 없어요. 그렇게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는 사람의 마음에 들었다 해도 좋을 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그는 너무도 도도하고 잘난 체해서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같이 춤을 출 만큼 내 딸이 이쁘지 않다느니 당신이 함께 갔더라면 한번 혼쭐을 내주었을 텐데 정말 다시는 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4. 엘리자베스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때까지 빅리 씨를 칭찬하는데 몹시 조심스러워했던 제인은 자기가 얼마나 빅리 씨를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생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정말 모범적인 청년이야 하고 제인이 말했다. 분별이 있고 시원스러운 데다가 명랑하고 그런데다 어쩌면 그렇게 몸가짐이 점잖을까? 아주 자연스러웠어. 양가의 자제라 역시 달라. 그리고 미남이잖아 하고 엘리자베스가 대꾸했다. 이왕이면 잘생긴 게 좋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은 완벽한 셈이지. 2번째 춤을 추자고 청했을 땐 정말 기뻤단다. 그런 행운을 얻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 그래? 난 언니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점이 언니하고 나하고의 커다란 차이야. 언니는 입에 발린 소리를 들으면 놀라지만 난 안 그렇거든. 2번쯤 춤을 청했다고 해서 이상할 게 뭐 있어? 아마 그분 눈에는 방 안의 다른 여자들보다도 언니가 5배는 더 예뻐 보였을 거야. 그런 정도의 친절쯤은 고마울 것도 없어. 하긴 확실히 상냥한 분이긴 해. 그러니까 언니가 그분을 좋아한다면 내가 허락해 줄게. 그보다 훨씬 모자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좋아한 일이 있잖아, 언니는. 얘는? 정말 언니는 아무나 금방 좋아한다니까.
남의 결점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야. 언니는 이 세상이 다 착하고 좋아 보이지? 언니가 남을 비난하는 것을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야. 난 너무 쉽게 남을 비난하고 싶지 않거든. 하지만 언제든지 나는 내가 생각한 그대로만 말해. 그건 나도 알아. 그게 바로 이상하단 말이야. 언니같이 분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고 못난 행동을 보지 못할까? 솔직한 척하는 것은 흔해 빠진 거야. 어디서나 볼 수 있지. 하지만 거칠애나 계획성 없이 솔직한 것은 남의 좋은 점만을 취해서 그 이상으로 좋게 생각하고 나쁜 점은 말하지 않는 건 언니뿐이야. 그분들의 누이들도 좋아해? 그녀들의 태도는 빅리 씨만 못해. 하긴 그랬어. 처음에는 말이야. 그렇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유쾌한 분들이야. 빅리 양은 오라버니를 모시고 살림을 보살펴 준다고 하더구나. 그런 분이 이웃에 오면 얼마나 좋겠니? 엘리자베스는 잠자코 들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도회에서 그들의 행동은 대체로 유쾌했다고만은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언니보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좀처럼 꺾이지 않는 성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치사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기분이 좋으면 싹싹해지기도 하고 마음만 내키면 남을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있는 꽤 괜찮은 여자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만하고 잘난 체 했다. 그녀들은 미인축에 들며 도회의 인류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2만 파운드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이상을 소비할 뿐 아니라 지위가 있는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자연히 모든 점에서 자기들만 좋게 생각하고 남은 깔보는 것이었다. 그들이 영국 북부의 명문 출신이라는 환경은 그들의 기억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실 그들 동기 간의 재산은 상업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었다. 빅리 씨는 아버지로부터 거의 10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토지를 살 생각이었으나 생전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빅리 씨도 그럴 생각으로 적당한 줄을 물색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훌륭한 집과 장원을 선택할 권리가 생겼으므로 그의 안이한 기질을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네더필드에서 생애를 보낼 것이며 토지를 사는 것은 자식 대에나 맡기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그의 누이들은 그가 자신의 토지를 가졌으면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겨우 새 집을 장만한 데 지나지 않았고 빅리 양은 또한 그의 살림을 돌봐주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다. 재산가라기보다는 상류계급 사람과 결혼한 누이 허스트 부인도 편리할 때엔 빅리의 집을 자기 집같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빅리 씨가 우연한 기회에 네더필드에 집을 보라는 권유를 받고 마음이 솔깃한 것은 성년이 된 지 2년이 채 넘지 않은 때였다. 30분 동안 집안을 둘러본 그는 집의 위치와 주요한 방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다 집주인이 집자랑을 하도 하는 바람에 그는 당장에 그 집을 빌린 것이었다. 성격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그와 다르시시 사이에는 확고한 우정이 지속되었다. 비록 자기와 그다지 큰 대조를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또 다르시시가 자신의 기질에 불만을 품은 것 같이 보이진 않았을지라도 빅리 씨의 자연스럽고 개방적이고 솔직함은
다르시시에게 친밀감을 주었다. 다르시시의 변함없는 우정에 빅리 씨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판단력을 존경했다. 이해력에 있어서는 다르시시가 우수했다. 그렇다고 해서 빅리 씨에게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다르시는 현명했다. 동시에 그는 거만하고 내성적인 데다가 까다로웠다. 그의 태도도 점잖기는 하나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는 못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의 친구가 훨씬 유리했다. 빅리 씨는 어디에 나타나든지 사람들이 좋아했다. 반면에 다르시 씨는 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편이었다. 두 사람이 메리턴의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태도에서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났다. 빅리 씨의 경우 그렇게 유쾌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처녀들을 만나본 일이 없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친절하고 정중했다. 형식을 차릴 것도 없고 어색함도 없이 금방 무도회장의 모든 사람들과 친해진 것 같이 느껴졌다. 베넷 양, 제인으로 말한다면 그녀보다 더 예쁜 천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는 예쁘게 보였다. 그러나 다르시 씨의 눈에는 그들은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품위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들에게서 친절함이나 호의 같은 것을 받지도 못했다. 베넷 양이 예쁘다는 것은 그도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녀가 지나치게 잘 웃는 것 같았다. 허스트 부인과 그녀의 동생도 그것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넷 양을 칭찬하고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는 귀여운 처녀이며 좀 더 사귀는데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베넷 양은 상냥한 처녀라고 결론 지어진 것이다. 동시에 빅리 씨는 이러한 추천으로 해서 베넷 양을 자기 맘대로 생각해도 좋다는 특권을 얻은 것처럼 생각되었다. 5. 롱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베넷이 가족들과 특히 가까이 지내는 윌리엄 루카스 경이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전에 메리턴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며 시장을 역임하는 동안 국왕에 대한 극진한 충성으로 기사자귀를 받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우대를 강하게 느꼈음인지 경영하던 상점과 조그만 시장가에 있는 주택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둘 다 버리고 메리턴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집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했다. 그때부터 그 집을 루카스 로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집에서 그는 자신의 지위에 대해 유쾌하게 생각하며 가업에 구속됨 없이 오로지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지위 때문에 의기양양해지기는 했으나 그것으로 인해 그가 오만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누구에게나 정중했다. 타고난 성품이 온화한 데다 아기가 없으며 은근했기 때문에 성 제임스에서의 배알이 그를 더욱 예절 바른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다. 루카스 부인은 매우 좋은 여자로서 지나치게 약삭빠르지도 않았으므로 오히려 베넷 부인에게는 소중한 이웃이 될 수 있었다. 루카스 경 부부에게도 딸들이 있었다. 27살쯤 된 맏딸은 분별이 있고 지혜로우며 엘리자베스의 친구였다. 루카스 양 자매와 베넷 양 자매가 모여서 무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파티 다음 날 아침
루카스 양 자매는 전날 밤의 파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롱본으로 찾아왔다. 그날 밤은 참 시작이 좋았어, 샬롯. 하고 베넷 부인은 자신을 억제하며 상냥한 말투로 루카스 양에게 말했다. 너는 첫눈에 빅리 씨 눈에 들었지? 네, 하지만 그분은 두 번째 파트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제인 말이구나. 그 애하고 두 번이나 추웠지. 확실히 끌리는 것 같았어. 사실일 거야.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 하지만 잘은 모르겠어. 로빈슨 씨가 어쨌다고? 제가 그분하고 로빈슨 씨의 얘기를 엿들었다는 건 말씀이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로빈슨 씨에게 메리턴 파티가 마음에 드느냐는 둥, 무도회장에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지 않냐는 둥,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냐는 둥 물으시더군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 질문에 금방 물론 베네텍 맞다리지 그 점에 이의가 있을 리 없네 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어쩌면 의심할 여지가 없군 그래. 하지만 결국엔 흐지부지 될 거야. 암만 해도 내가 엿들은 것이 더 뜻이 있겠네. 엘리자! 하고 샬롯이 말했다. 엘리자는 엘리자베스의 애칭입니다. 다르시 씨의 말은 빅리 씨의 말보다 들을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가엾은 엘리자 안 됐어. 그만하면 괜찮은 편이군 이라고 했다면서 리지가 그분의 냉대 때문에 상심할 얘기는 아예 하지 마라. 정말 기분 나쁘거든. 그런 사람의 마음에 들어보았자 별로 반갑지도 않은 일이야. 어젯밤 롱 부인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옆에 반 시간이나 앉아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도 걸어오지 않더라는구나. 정말이에요? 어머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하고 제인이 말했다. 다르시 씨가 롱 부인에게 말을 거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건 롱 부인이 참다 못해 네더필드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말을 거니까 화를 내더란다. 빅리 양이 그러는군요. 하고 제인이 말했다. 그 사람은 여간 친한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말을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에겐 여간 상냥하지 않대요. 고지 들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상냥한 사람이라면 롱 부인한테 벙어리 노릇을 했겠니? 나도 짐작이 간다. 오만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구나. 필시 롱 부인이 마차가 없어서 무도회에 올 때 세네어 타고 온 얘기를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깔보는 거지. 롱 부인께 말을 걸지 않은 것쯤이야 어때요? 하고 루카스 양이 말했다. 하지만 엘리자와 춤을 추었으면 좋았을걸. 다음에 추렴 리지야. 하고 베넷 부인이 말했다. 내가 너라면 그런 사람하고는 추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절대로 그 사람과는 춤을 추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자존심은 하고 루카스 양이 말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오만이라서 제 비위엔 별로 거슬리지 않던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가족, 재산,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젊고 훌륭한 젊은 분이 좀 도도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가 자존심을 내세울 만도 하죠. 그건 그래. 하고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가 내 자존심만 꺾지 않았다면 그분의 자존심도 용서할 수 있어. 자존심이라는 건 하고 자신의 사고가 견실함을 자랑으로 여기는 메리가 말했다. 아주 흔해 빠진 감정이에요. 내가 책을 보고 안 거지만 정말 흔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는 특히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이든 상상의 것이든 간에 어떤 특질이 있는 것을 믿기로 자기 만족을 얻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허영심과 자존심은 다른 거예요. 이따금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허영심은 없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죠. 자존심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관련된 것이지만 허영심이라는 건 남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만일 다르시시만큼 돈이 많다면 하고 누이들과 함께 온 루카스 군이 말했다. 자존심 좀 있으면 어때요? 여우 사냥용 개나 몇십 마리 정도 기르면서 날마다 포도주 한 병 정도는 마시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과음하게 되겠지 하고 베넷 부인은 말했다. 술 마시는 걸 내가 보면 당장에 술병을 치워버릴 테야. 루카스 군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기고 부인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계속했다. 결국 그 논쟁은 헤어질 때나 되어서야 끝이 났다.